나는 아들 지강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 꼬박 4달을 보냈다. 그 4달 동안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골랐고 내 모든 저축을 썼으며 나 자신의 모든 계획까지 취소했다. 축하의 날 저녁 나는 집에서 한껏 차려입고 아무도 보지 않을 장식품에 둘러싸인 만찬을 바라보며 5시간을 준비했다.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혼자 바보처럼 기다리는 동안 내 아들과 며느리, 딸 혜산, 그리고 온 가족은 나 없는 파티를 제주도에서 즐겁게 축하하고 있었다. 지강이 마침내 음성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심지어 웃고 있었다. 아이고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심심하지 않게 뭔가 할 일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일주일 후 그들은 1시간 만에 나에게 47통의 전화를 걸었다. 나는 단 한 통의 메시지로 답했다. 지금 바빠. 그들은 내가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이야기해야겠다. 그날 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신을 당하기 전, 자유를 얻기 전의 나를 말이다. 내 이름은 수아, 올해 66세다.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2 아이의 엄마이자 새손주의 할머니였다. 35년간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60살에 퇴직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퇴직연금을 받았다. 퇴직 후에는 내 시간이 될 줄 알았다. 쉬고, 여행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뤄야 했던 수십 년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순진했다. 퇴직 후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전에는 교실에서 남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새손주를 돌봤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간식을 준비하고 숙제를 시키고 공원에 데려가 놀고 목욕시키고 재웠다. 내 며느리 아영은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회의, 수업,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나는 항상 한가했고 항상 좋아요라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딸 혜산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정원을 가꾸고 택배를 받았다. 가끔은 밤 8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혜산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혜산은 마케팅 회사의 부장으로 급여가 아주 높다. 그녀는 내 집보다 3배나 큰 집에 살지만 항상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나였다. 항상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은 나였다. 주말에는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12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상을 치웠다. 그들은 와서 밥을 먹고는 고기가 너무 질기다거나 밥이 너무 짜다고 불평한 뒤 엉덩이를 털고 가버렸다. 나는 밤 11시까지 혼자 접시를 치웠고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나는 조용한 동네의 투룸 아파트에 살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 지강과 혜산의 졸업사진, 그리고 시간이 48세에 영원히 멈춰버린 남편의 모습.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내 사진을 찍어줬더라. 마지막으로 누가 진심으로 잘 지내세요? 라고 묻고 진실한 대답을 기대했더라. 반년 전 나는 그림 강좌에 등록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배울 시간이 전혀 없었다. 멋진 학원을 찾았고 선생님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연다고 했다. 수업에는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많았다. 나는 너무 설레서 학원비를 바로 선불로 냈다. 석 달에 4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단 2번의 수업에만 갔다. 단 2번. 나중에 혜산이 새 프로젝트를 맡아 주말에도 야근해야 한다며 토요일에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했다. 나는 수업에 등록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내가 외계어를 말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겨우 몇 주일 뿐이에요. 나중에 다시 가면 되잖아요. 수업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수업은 도망가지 않았지만 내 자리는 없어졌다. 내 돈도 날아갔다. 학원은 환불해주지 않았다.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유일한 진정한 친구, 미림이었다. 우리는 40년 전 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알게 되었다. 미림도 과부였지만 나와는 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팔아 해변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녀는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가고 요가 수업을 듣고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춤을 추러 다녔다. 그녀는 항상 나를 불렀지만 나는 항상 갈 수 없었다. 나는 항상 바빴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다. 만날 때마다 미림은 이렇게 말했다. 수아, 내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됐어.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어. 너는 언제 너의 삶을 살 거야? 나는 항상 웃으며 그녀가 과장한다고 말했다. 엄마가 자식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해. 미림은 연민과 좌절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들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수아. 그들은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건 달라. 나는 화제를 돌렸다. 나는 항상 화제를 돌렸다.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전화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선을 그으면 내가 정말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남편이 죽은 후 아이들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손주들이었다. 만약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할머니가 아니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엄마가 아니고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2월이 왔다. 지강은 6월에 38번째 생일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가 일찍 집에 왔다.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 짓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저 좀 엄청나게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강은 내가 너무나 잘하는 표정을 지었다. 눈은 반짝이고 미소는 매력적이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가 나에게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하거나 학교에서 사고를 쳤을 때 내가 뒷수습을 해주러 갈 때마다 이런 식이었다. 이 방법은 항상 통했고 영원히 통했다. 말해봐, 아들. 무슨 일인데? 나는 앞치마에 양손을 닦았다. 방금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해줬다. 샌드위치, 생과일 주스, 그리고 예쁜 모양으로 자른 과일. 아영이 결코 할 시간이 없는 일들이었다. 올해는 특별한 생일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일이요. 38살이 되니까 성대하게 축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편안한 자세로 앉았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그의 집이 맞았지만 나는 내 집보다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좋네, 아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는 깨끗한 접시를 정리하며 물었다. 이게 바로 엄마가 나서야 할 부분이에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멋진 파티를 열고 싶은데 아영은 일이 너무 바쁘고 회사는 늘 바빠서 코빼기도 안 비추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맡아서요. 그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우리는 모두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뱃속에서 익숙한 뒤틀림을 느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자부심과 다가올 힘든 날들에 대한 피로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전부 맡아서? 지강, 그건 엄청난 일이야.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엄마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 엄마가 우리에게 열어준 파티들을 기억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제가 낼 거예요. 그는 손을 흔들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저는 엄마가 세부 사항만 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연락하고 모든 것이 특별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내 계획이 있다고, 내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며 나는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어린 소년을 보았다. 그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보았다. 언제인데? 6월 15일이에요. 그럼 엄마는 4달 동안 천천히 준비할 수 있어요. 압박감 없이요. 4달. 그는 4달이 평생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엄마, 한 50명 정도 초대하고 싶어요. 우아하고 즐거운 파티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 예쁜 장식. 엄마, 알죠? 50명 우아함, 맛있는 음식. 모든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원화 기호로 바뀌어 끊임없이 늘어났다. 지강, 그거 돈 많이 들 텐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엄마, 제가 돈은 계속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일어서서 내 이마에 키스했다. 역시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그리고 그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를 주방에 혼자 남겨둔 채 모호한 약속과 구체적인 짐을 남기고 그날 밤 나는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인 파티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장소, 음식, 장식, 초대장, 음악, 케이크, 다시는 가지 못한 그림 수업이 생각났다. 미림이 5월에 강원도로 함께 여행 가자고 제안했던 것이 생각났다. 지강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째 주 연회장을 찾아봤다. 12통에 전화를 걸었다. 장소 대여료만 14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다양했다. 나는 선택 사항들을 카톡으로 지강에게 보냈고 그는 사흘 후에야 답장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더 예쁜 곳은 없어요? 더 찾아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찾았다. 둘째 주, 아영이 합류했다. 그녀는 아침 7시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지강씨 파티 도와주신다니 정말 좋네요. 제가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체크리스트는 5분 후에 도착했다. 3페이지짜리 컴퓨터 문서였다. 읽을수록 믿기지 않았다. 꽃은 수입산이어야 하고 국내산 꽃은 안 된다. 초대장은 특수 종이에 인쇄하고 금박 양각 처리를 해야 한다. 음식은 비건,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글루텐 프리, 락토스 프리 옵션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있어야 한다. 가공식품은 일절 안 된다. 장식은 특정 색상 톤에 맞춰야 한다. 흑색 계열의 금색 악센트. 은색은 안 되고 밝은 색도 안 된다. 모든 것이 우아하고 정교하면서도 편안해야 한다. 그날 오후 미림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체크리스트를 보여줬다. 그녀는 조용히 읽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다 읽은 후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수아, 농담이라고 말해줘. 이건 그들이 파티에 요구하는 거야? 이건 돈을 내라는 거잖아. 수입산 꽃만 해도 60만 원은 하겠네. 미림은 그 종이를 탁자 위에 세게 던졌다. 지강이 돈 낸다고 했어.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민망하게 들렸다. 그럼 지금 돈 줬어? 미림은 나를 너무 잘 알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답을 알고 있었다. 아직. 하지만 천천히 줄 거라고 했어. 나는 일어서서 커피를 따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수아, 내 말 들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지강은 성인 남자고 직업도 있어. 만약 그가 비싼 파티를 원한다면 자기 돈으로 직접 하라고 해.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든가. 너는 그의 직원이 아니야. 그의 비서도 아니야. 너는 그의 엄마야. 이미 충분히 했어. 내 아들이야, 미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왜 안 도와? 나는 천천히 커피를 따르며 흘리지 않으려 집중했다. 돕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달라. 손을 내미는 것과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던지는 것은 다르다고. 미림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자식 문제만 되면 항상 그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만약 지강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저축은 절대 건드리지 마. 약속해. 나는 약속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셋째 주. 나는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 정원이 있는 이벤트 홀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중성적인 인테리어라 내가 장식하기에 편리했다. 6시간 대여료는 240만 원이었다. 나는 지강에게 최소 절반이라도 계약금으로 달라고 했다. 엄마,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제가 꼭 드릴게요. 2주가 지나도록 지강은 계약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벤트 홀에서 전화가 왔다. 사흘 안에 96만 원의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될 거라고 했다. 나는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서 96만 원을 인출했다. 그것은 내 비상금이었다. 원래 미림과 여행을 가려고 했던 돈이었다. 나는 돈을 홀로 송금했다. 은행 주차장의 차 안에서 20분 동안 앉아 영수증을 바라보며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장소가 예약되자 요구사항은 더욱 심해졌다. 아영은 매일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끔은 아침 6시, 가끔은 밤 11시. 어조는 항상 똑같았다. 마치 그녀가 내 상사이고 나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어머님, 제가 추천한 꽃집에 연락하셨어요. 꽃은 꼭 당일 아침에 배달되어야 신선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나는 그녀가 추천한 꽃집에 전화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부티크 꽃집이었다. 전화를 받은 아가씨는 우아한 말투로 말했고 나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내 요구사항을 설명하자 그녀는 가격을 불렀다. 꽃만 112만 원이었다. 뱃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조금 더 저렴한 비슷하게 보이는 국내산 꽃은 없나요? 아가씨는 정중하게 웃었다. 고객님,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꽃은 에콰도르 수입산이라 국내 대체품으로는 똑같은 느낌을 낼 수 없습니다. 더 저렴한 옵션을 원하시면 다른 제안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강에게 비용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6시간 후에야 답장했다. 와, 비싸네요. 하지만 아영이 원하는 거니까 그냥 주문하세요. 엄마, 제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언제 돌려준다는 말은 없었다. 어떻게 돌려준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돌려드릴게요 라는 말뿐이었다. 마치 8천 원이 아니라 112만 원이 아닌 것처럼 나는 다시 저축해서 120만 원을 꺼내 꽃을 주문했다. 꽃집을 나서면서 손이 떨렸다. 나는 이미 200만 원 넘게 썼지만 지강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날 밤 혜산이 나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강 오빠한테 엄청나게 호화로운 파티를 열어준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왜 오빠한테만 이런 걸 해줘요? 제 생일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도와준 적 없으면서. 혜산, 너는 이런 파티를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나는 피곤했다. 이미 밤 10시였다. 나는 하루 종일 업체들과 통화하며 씨름했다. 그거 엄마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제 30대 생일 때는 제가 돈 써서 사람 고용해서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지강 오빠는 엄마의 보물 아들이죠. 오빠가 말만 하면 엄마는 다 해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원한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앙금이었다. 그런 거 아니야, 혜산. 내가 편애하는 게 아니야. 지강이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내가 승낙했을 뿐이야.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도 너를 도와줄 거야.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익숙한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 항상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항상 잘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그 느낌. 넷째 주, 나는 초대장 처리를 시작했다.
아영은 면지에 금박 양각 처리를 원했다. 그녀는 디자인 웹사이트에서 본 정확한 스타일을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쇄소를 찾았다. 가장 저렴한 곳에서 초대장 50장에 60만 원을 받겠다고 했다. 60만 원. 사람들이 보고는 쓰레기통에 버릴 종이에 60만 원이라니. 나는 지강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 비싼 초대장이 필요해? 전자 초대장은 안 돼. 더 친환경적이고 편리하잖아. 그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백화점인 듯 시끄러운 배경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엄마, 그렇게 구식으로 굴지 마세요. 전자 초대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는 파티에나 쓰는 거예요. 이건 고급 파티라고요. 제발 아영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는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나는 다시 60만 원을 인출했다. 나는 이미 200만 원 넘게 썼다. 내 저금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그것은 퇴직연금에서 매달 12만 원씩 몇 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다. 은행 직원이 나에게 돈을 건네며 물었다. 수아 씨, 요즘 인출이 잦으시네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시죠? 나는 정말 웃고 싶었고, 정말 울고 싶었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웃으며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장을 인쇄 맡겼다. 2주가 걸린다고 했다. 그동안 아영은 손님 명단과 주소를 보내왔다. 초대장 수를 세어보니 50장이 아니라 65장이 필요했다. 지강의 친척들과 어쩔 수 없이 초대해야 할 직장 동료들을 깜빡했던 것이다. 나는 인쇄소에 전화해서 15장을 추가했다. 14만 4천 원이 더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내라고만 말했다. 5째 주, 나는 케이터링에 집중했다. 아영은 특정 메뉴를 원했다. 전체 요리는 망고 소스를 곁들인 새우, 메인 요리는 3가지 종류의 고기 선택, 고급 사이드 디시, 수제 디저트 테이블, 그리고 3단짜리 수제 장식 케이크. 모든 것은 전문 셰프가 만들어야 했다. 가정식은 안 되고 저렴한 뷔페도 안 된다. 나는 5군데 케이터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다. 가장 저렴한 곳이 360만 원이 넘었고 가장 비싼 곳은 720만 원이었다. 나는 선택 사항들을 지강과 아영에게 보냈다. 아영이 먼저 답장했다. 이 회사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사촌 소희가 추천한 곳에 찾아보세요. 결혼식 때 그곳에서 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녀는 이름도 연락처도 주지 않았다. 그저 제 사촌 소희가 추천한 그곳이라고만 말했다. 마치 내가 독심술이라도 쓰는 것처럼. 나는 아영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그녀는 이틀 후에 보내줬다. 나는 그 회사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아가씨는 매우 전문적이었고 행사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648만 원을 불렀다. 나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 648만 원이라니 겨우 50여 명인데. 아가씨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이것은 파인 다이닝, 최고급 식재료, 전문 셰프, 풀서비스, 식기류 포함이라고. 마치 그것이 내 3달치 퇴직연금보다 비싼 식사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듯이. 나는 지강에게 전화했다.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5번의 벨이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엄마, 회의 중이에요. 왜요? 배경에서 소음과 웃음소리가 들렸다. 회의 중인 것 같지 않았다. 지강, 케이터링 문제로 이야기해야겠어. 아영이가 원하는 곳이 648만 원이래. 너무 비싸. 아들,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해. 엄마, 제가 돈 낸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짜증스럽고 건성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잖아, 지강. 나는 이미 내 저금에서 거의 360만 원을 당겼었어.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절망적으로 들리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빠듯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파티 전에 꼭 다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면 되죠? 그는 웃었다. 내가 나에게 속하지 않는 빚에 파묻힐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는 웃고 있었다. 이제 끊어야 해요. 나중에 봐요. 엄마 최고, 사랑해요.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든 채 벽을 응시했다. 벽에는 5살 때 지강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나를 안고 입 빠진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날을 기억한다.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 그는 나비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흥분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를 돌봐줄게요. 엄마가 나를 돌봐주는 것처럼요. 그건 5살의 그였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 어린 소녀는 대체 언제 이런 남자가 되었을까? 나를 이용하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이 남자. 나는 아영이 원하는 케이터링 계약서에 서명했다. 648만 원. 내 저금 통장에서 바로 이체되었다. 은행 지점장은 내가 이체할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아 사모님, 잔액이 이미 너무 적으신데요. 정말 이 돈을 이체하시겠어요?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느꼈지만 말이다. 영수증을 들고 은행을 나섰을 때 뱃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이미 총 503만 2천 원을 나에게 속하지 않는 파티에 썼다. 그날 오후 미림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오후 3시. 그녀는 내가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장식 카탈로그, 끝없는 목록, 계산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내 유일한 진정한 친구의 품에서 나는 마침내 울었다. 돈 때문에 울었고, 피곤함 때문에 울었고,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다. 그만해, 수아. 이제 멈춰야 해. 미림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었다. 얼마나 썼니? 거의 1,080만 원이요. 내 목소리는 작고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미림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억눌린 분노를 보았다. 그럼 지강은 너에게 얼마를 줬어? 아직 안 줬어요. 하지만 다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아, 제발 정신 차려. 그 돈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거야. 너도 알지, 그렇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잖아. 맞아, 알아요. 하지만 소리내어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아들이야, 미림. 친척들 앞에서 그를 망신 줄 수는 없어. 그럼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도 괜찮니? 보장도 없이. 만약 네가 아프면 어떡할 거야?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미림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내 자식들은 다 성인이 됐어. 그들은 직업이 있고 돈도 있어. 만약 지강이 1,080만 원짜리 파티를 원한다면 자기 돈으로 내라고 해. 네가 아니라. 이미 다 계약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것이 내 마지막 변명이었다. 나조차도 비참하게 들렸다. 미림은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수아, 내 말 들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1,080만 원을 잃는 것보다 96만 원을 잃는 게 낫잖아. 지금 당장 지강에게 전화해서 그가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취소하겠다고 말해. 그러고 싶었다. 전화기를 들고 지강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다. 아영이, 역시 어머님은 이런 큰일을 못 맞는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모습이. 혜산이 내가 지강에게 더 잘해줬다고 비난하다가 이제는 망쳤다고 할 모습이. 온 가족이 나를 손가락질할 모습이.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냥 할 수 없었다. 이 파티는 끝낼 거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나는 미림의 손을 잡았다. 파티 끝나면 그들과 이야기할 거야.
선을 그을 거야. 약속할게. 미림은 내 손을 놓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나에게 약속하지 마, 수아. 내 자신에게 약속해. 왜냐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는 건 너니까. 그녀는 떠났다. 나를 카탈로그가 가득한 식탁과 죄책감에 홀로 남겨둔 채 그 다음 몇 주는 혼란의 폭풍 같았다. 음악을 틀어줄 사람을 고용해야 했다. 아영은 저녁 식사 때 라이브 연주를 원했고 그 후에는 전문 DJ가 음악을 틀어주기를 원했다. 나는 2시간 연주에 48만 원을 받는 싱어를 찾았고 DJ는 36만 원을 받았다. 음향 장비까지 추가하니 108만 원이 더 들었다. 나는 지강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계약하고 돈을 지불했다. 장식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아영은 수련초 때 장식, 아마포 식탁보, 베이지색 의자 커버, 늘어지는 조명, 그리고 지강의 이름이 새겨진 맞춤형 배경판을 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장식 업체를 찾았고 144만 원을 지불했다. 어느 오후 내가 지강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손주들이 나에게 물었다. 8살 된 큰손주 준영이가 물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아빠한테 엄청 큰 파티 열어주실 거예요?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왜 할머니가 해요?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은 순진했지만 칼날처럼 나를 꿰뚫었다. 할머니가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착한 손주. 준영이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제 친구 지호 할머니는 파티 같은 거 안 한대요. 할머니는 여행 다니고 재미있는 일 많이 한대요. 할머니는 여행 안 가요?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취소했던 강원도 여행이 생각났다.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모든 장소들이 생각났다. 내 인생이 영구 정지 버튼이 눌린 채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도 가끔 여행 가. 준영아, 언젠가는 갈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5월 중순. 파티까지 한 달이 남았을 때 요구사항은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영은 원래 주문했던 케이크가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제슈가 크래프트 인형이 있는 테마 케이크를 원했고 지강의 취미를 모형으로 만들어 올리기를 원했다. 원래 케이크를 취소하여 12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새 케이크는 78만 원이었다. 총 비용은 이미 1344만 원에 달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면 그 숫자들이 나를 역겹게 했다. 내 저금은 18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4달 전에 2,4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었다. 8년 동안 모은 2,400만 원이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거의 전화도 하지 않는 아들의 파티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파티 2주 전 혜산이 주말 내내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했다. 직원 연수회가 있다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강의 파티 마지막 세부사항 때문에 바쁘다고 그녀는 화를 냈다. 엄마는 항상 지강 오빠한테는 시간이 있으면서 나한테는 없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영에게 전화해서 그 주말에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어머님,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친구들이랑 마사지 예약해놨어요. 그건 제 자기 관리 시간이라 취소할 수 없어요. 자기 관리라니. 그녀는 자기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난 4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결국 주말 내내 내가 손주들을 돌봤다. 아이들이 놀 때 나는 전화로 업체들과 확인했고 아이들이 잠들 때 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을 때 나는 아영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꾸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에 답장했다. 일요일 저녁 혜산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편안해 보였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이 휴식이 필요했어요. 엄마는 제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내 다크서클을 보지 못했고 내 피곤함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파티 일주일 전 지강이 마침내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왔다. 드문 일이었다.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불편해 보였다. 엄마, 파티 비용 말인데요. 내 심장은 기대감에 두근거렸다. 어쩌면 그가 마침내 돈을 주려는 걸까? 어쩌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아는 걸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가 신용카드 대금이랑 할부 이자를 먼저 내야 해요. 그리고 아영이가 치과 치료를 받느라 한 48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파티 전에 돈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영의 치과 치료에 480만 원이 들었고 나는 그의 파티 때문에 내 저금을 바닥냈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내 충격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파티 끝나고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할부로요. 어때요? 한 달에 한 36만 원씩요. 그럼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고 저도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1년이라니. 그는 1년 동안 갚을 생각이었다. 그가 정말 갚는다면 말이지. 지강. 나는 모든 저축을 이 파티에 다 썼어. 나는 이제 돈이 없어. 지강. 나는 모든 저축을 이 파티에 다 썼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기를 바랐다. 지강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매우 불편해했다. 엄마,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쓸 수 있어요? 분명 남은 돈도 있겠죠. 그의 어조는 거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돈을 낭비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를 위해 1344만 원 한 푼을 쓰지 않은 것처럼. 지강, 내 파티에 1344만 원이 들었어. 내 은행에는 180만 원도 채 안 남아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 그에게 보여줬다. 그 숫자를 보고 그가 이것이 현실임을 알기를 바랐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엄마는 매달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는 피고섰다. 그는 정말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이 파티는 정말 최고일 거고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거예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자랑스러움? 나는 아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저축을 탕진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지강, 그 돈은 비상금이었어. 내가 아프면 어떡할 거야?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아이고 엄마, 항상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소처럼 건강하시잖아요. 그는 일어서서 내 뺨에 빠르게 키스했다. 저 가봐야 해요. 아영이가 기다려요.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엄마? 정말 엄마가 최고예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를 주방에 혼자 남겨둔 채, 휴대폰을 든 채, 가슴의 공허함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감사 인사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깨어 천장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내 퇴직연금은 한 달에 약 156만 원, 월세 60만 원, 공과금 24만 원, 식비 및 기본 생활비 36만 원,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36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병원에 가고, 옷을 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나는 저금이 없었다. 안전망이 없었다. 66세, 홀로 된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취약해졌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났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커피를 끓여 컴퓨터 앞에 앉았다.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메일을 확인했다. 스팸 메일과 광고들 사이에서 석 달 전에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내가 열어보지 않았던 메일이었다.
옛 직장 동료 수키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었다. 제목은 수아 씨. 이 기회 정말 멋져요. 꼭 보셔야 해요. 나는 호기심에 메일을 열었다. 수키 씨가 쓴 내용은 퇴직 교사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6개월 동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숙박 제공, 매달 960만 원의 수당, 보험 전액 지원. 바로 수아 씨가 생각났어요. 수키 씨는 썼다. 예전부터 여행 가고 싶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회예요. 신청 마감은 일주일 후였다. 나는 그 메일을 3번 읽었다. 바르셀로나에서 6개월. 숙박 제공, 다른 삶.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오늘은 6월 8일이었다. 신청 마감은 이미 몇 달 전에 지났다. 당연히 놓쳤다. 나는 그때 꽃 장식에 매달려 있었고, 수입산 꽃을 고르느라 바빴고, 메일을 확인할 시간도 없었고, 나 자신을 위해 계획할 시간도 없었다. 나는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기분이 달랐다. 작은 원망의 씨앗이 생겼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니 어쩌면 항상 있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난 씨앗이었다. 파티 전 마지막 며칠은 혼란 그 자체였다. 나는 모든 업체들과 확인했다. 홀, 케이터링, 꽃집, 연주자, DJ, 장식, 케이크. 모든 것이 확인되었고 모든 것이 지불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영은 영상통화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마치 내가 그녀의 부하 직원인 것처럼 지시했다. 꽃은 오후 2시까지 배달되어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DJ가 제가 보낸 플레이리스트대로 정확히 틀어주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 곡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알겠어, 아영. 벌써 3번이나 확인했어.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완벽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강 씨랑 제가 결정했는데 어머님께서 파티에서 축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동적으로요. 아시죠? 엄마로서 한 3, 4분 정도면 돼요. 축사 준비해두세요.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돈을 내고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50명 앞에서 내 저금을 탕진한 아들을 칭송하는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 알겠어, 아영. 준비할게. 정말 잘 됐어요. 토요일에 봐요. 너무 기대돼요. 정말 멋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멋질 거야. 정말 멋질 것이다. 목요일, 파티 이틀 전, 나는 홀에 가서 마지막 확인을 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테이블 꽃의 간격을 재고, 배경판 위치를 확인하고, 음향 부스 위치를 확인하고, 음식 코너 위치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홀을 나서면서 나는 이상한 만족감과 공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내 달간의 노고가 6시간짜리 행사로 끝났다. 그리고 나는 그저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흐름을 조율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금요일 파티 전날 나는 드레스를 사러 갔다. 새 옷을 살 생각은 없었다. 사치 부릴 돈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게를 지나가다 쇼윈도에 걸린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보았다. 우아하고 단정하며 아름다웠다. 나는 가게로 들어가 입어봤다. 몸에 딱 맞았다. 14만 4천 원. 나는 이 14만 4천 원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후 이 14만 4천 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드레스를 샀다. 나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반항 행위였다. 그날 밤 미림이 나에게 전화했다. 괜찮니? 내일이 드디어 그날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괜찮아. 다 준비됐어. 내일이 오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라.
나는 활기차게 들리려고 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를 배신했다. 수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알겠지? 내일이 지나면 너 자신에게 시간을 줘. 쉬어. 너에게 속하지 않는 책임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 약속할게. 미림. 이번에는 진심이야.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약속해줘. 만약 지강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행동을 취할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약속할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나는 약속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날씨가 좋았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6시에 깼다. 파티는 저녁 7시에 시작하지만 나는 오후 2시에 홀에 도착해야 했다. 나는 샤워하고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피곤하지만 위험 있는 66세의 여자를 보았다. 아들을 위해 불가능한 임무를 해낸 여자. 인정받고 감사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 나는 이 시에 정확히 홀에 도착했다. 장식팀은 이미 작업 중이었다. 의자에는 커버가 씌워지고 있었고 테이블은 세팅되고 있었으며 조명은 걸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했다. 3시에는 꽃이 도착했다. 완벽하고 신선했으며 아영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다. 오후 4시 케이터링 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간식을 조금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모든 돈이 아깝지 않네라고 나는 쓰디쓴 마음으로 생각했다. 5시가 되자 홀은 완전히 변모했다. 잡지 속 사진처럼 보였다. 테이블 꽃의 수련 촛대는 반짝였고 조명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배경판의 금색 지강 두 글자는 완벽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정말 아름다웠다. 이것은 완전히 아영과 지강의 스타일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내 작품을 바라봤다. 내 모든 노력이 이 완벽한 공간에 구체화되어 있었다. 6시 반.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강의 친척들이었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몇몇 본 적 없는 직장 동료들도 있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나에게 인사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누가 파티를 준비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전문 이벤트 회사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7시 정각 지강과 아영이 슈퍼스타처럼 입장했다. 그는 진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는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아마 내 3달치 월세보다 비쌌을 것이다.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하고 흥분해 보였다. 지강은 나를 보고 다가와 나를 안았다. 엄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엄마가 최고예요. 지강은 나를 재빨리 안아주었고 그의 시선은 이미 주변으로 향하며 방금 도착한 손님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다. 아영은 다가와 내 뺨 옆 공중에 2번 키스했다. 완벽한 화장이 망가질까봐 조심하는 듯 했다. 어머님, 정말 예뻐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예요. 마치 그녀가 상상한 것처럼 말하는 듯 했다. 마치 그녀가 카톡으로 나에게 보낸 불가능한 목록 외에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한 것처럼. 회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15분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급하게 나에게 인사했다. 엄마,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이따 식사할 때 어른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고 샴페인을 따르고 있는 메인 테이블로 향했다. 파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 중 라이브 연주는 완벽했고 음식은 정교했으며 손님들은 모든 세부 사항에 감탄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
정말 비싸겠네. 지강 씨는 역시 톰이 커. 마치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처럼, 마치 그가 주머니에서 돈 한 푼이라도 꺼낸 것처럼. 9시, 아영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님, 이제 축사하실 시간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웨이터들이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감독하고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하고 아무것도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무대에 서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네. 잠시만요.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말을 정리했다. 그 사이 아영은 이미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케이크 커팅 전에 지강 씨의 어머니 수아 여사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신 어머님께 이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의상의 박수.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다. 지강을 바라봤다. 그는 자랑스럽게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해산을 바라봤다.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손님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단 한순간,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내가 오늘 밤을 위해 모든 저축을 탕진했다는 것을, 내 아들은 돈을 약속했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용당하고 돈을 뜯기고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수아니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들의 밤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지강이가 어렸을 때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커서 큰일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 아름다운 축제 속에서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니 저는 그가 이런 남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 오늘처럼 늘 행복하렴. 짧고 간단했다. 진정한 감정은 없었다. 나는 마이크를 돌려주었다. 더 많은 박수갈채. 지강은 나를 안았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는 가볍게 말했다. 무게도 의미도 없었다. 파티는 계속되었다. 케이크 커팅. 케이크는 아름다웠다. 내가 주문했던 그대로 78만 원짜리 퐁당과 설탕 장식. 모두 사진을 찍었다. 배경판은 매우 인기가 많았다. 나는 그들이 즉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을 보았다. 올해 최고의 파티, 행복. 가족이 전부, 가족이 전부. 얼마나 역설적인가. 밤 11시.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시끄러운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잘 모르는 먼 친척 한 명이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나는 그녀에게 알려줬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또 다른 손님일 뿐이었다. 어쩌면 먼 이모쯤 될까. 아무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을 몰랐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미림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니? 끝났어. 나는 답장했다. 아직 자정까지 갈 것 같아. 그녀가 답장했다. 버텨. 내일이면 넌 쉴 거야. 내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자정 12시. 파티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손님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다. 마침내 새벽 1시. 홀은 텅 비었고 청소 직원들이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강과 아영은 30분 전에 떠났다. 지쳤지만 행복해 보였다.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해산도 떠났다. 잠든 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빌린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새벽 1시 반 나는 홀을 나섰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끝났다. 내 달. 1344만 원.
6시간짜리 파티로 구체화되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나는 택시를 불렀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수 없었다. 기사님이 물었다. 방금 파티 다녀오셨나 봐요. 옷이 정말 예쁘시네요. 나는 내 생일 파티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다. 재밌으셨어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재밌었을까?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모르겠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새벽 2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벗고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던 하이힐을 벗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웠다. 늙고 지치고 상처받은 여자를 보았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여자를 보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강에게서는 메시지가 없었다. 아영에게서도 없었다. 혜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내일 아이들 좀 봐주셔야겠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9시쯤 데려다 드릴게요. 마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항상 한가한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을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그저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일요일, 나는 늦잠을 잤다. 오전 11시에 깼다. 부재중 전화가 17통 와 있었다. 혜산에게서 12통, 지강에게서 5통. 메시지를 확인했다. 혜산은 화가 폭발해 있었다. 엄마, 어디에요? 아이들 봐주기로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중요한 회의를 취소해야 했어요. 정말 무책임하네요. 내가 무책임하다고? 4달 동안 나에게 속하지 않는 파티를 책임감 있게 준비한 내가. 지강의 메시지는 달랐다. 엄마, 파티 정말 최고였어요. 다들 어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직도 이야기해요. 3시간 후, 엄마, 우리가 올린 사진 봤어요? 정말 잘 나왔던데. 1시간 후, 엄마, 괜찮으세요? 혜산이가 엄마 전화 안 받는다고 하던데. 아무도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정말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가 왜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혜산의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할 뿐이었다.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커피를 끓여 회색 거리가 보이는 작은 베란다에 앉았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뜻함을 느꼈다. 1달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생각했다. 나는 다시 이메일을 열어 수키 씨가 보낸 바르셀로나 프로그램에 대한 메일을 찾았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메일 마지막에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PS가 있었다. 보즈, 혹시 어떤 이유로든 이번 신청을 놓치셨다면 1년에 2번 모집합니다. 다음은 9월에 접수를 시작하니 그때 제가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9월. 지금은 6월이었다. 3달이 남았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공식 웹사이트를 찾았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읽었다. 바르셀로나에서 6개월, 다른 퇴직 교사들과 아파트를 함께 쓰고 주 20시간 한국어를 가르친다. 매달 960만 원의 수당, 의료보험 전액 지원, 주말에는 유럽 곳곳으로 여행할 수 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 나만의 삶. 나는 노트를 들었다. 지강의 파티를 위해 수많은 목록을 작성했던 그 노트였다. 나는 그 페이지들을 찢고 잘게 찢어버렸다. 새 페이지를 열고 썼다. 내 인생, 내 계획, 내 결정. 새 노트에 쓴 이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내 인생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거기에 있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썼다. 비록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몰랐지만 일요일 내내 나는 혼자 조용히 보냈다. 내 전화는 계속 울렸다. 지강에게서 6통, 해산에게서 4통, 아영에게서 2통.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몇 달 전에 샀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책을 읽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간단한 샐러드를 요리했다. 천천히 먹으며 한 입 한 입 음미했다. 동네를 산책했다.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다.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퉁이에 새로 생긴 빵집, 나무 벤치가 있는 작은 공원, 중고 서점. 10년 동안 살았던 동네였지만 아이들 집에 서둘러 가느라 한 번도 멈춰서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8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나는 누구인지 알았다. 혜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이틀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요. 나는 괜찮아. 그냥 쉬고 싶었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냉담하게 들렸다. 쉬다니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안 와서 중요한 회의를 취소해야 했다고요. 그녀는 내가 초대하기도 전에 내 집으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우리는 약속한 적 없어. 혜산, 네가 일요일 새벽 2시에 메시지로 9시에 아이들 봐달라고 했잖아. 나는 동의한 적 없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동의했잖아요. 왜 이번에는 다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번에 내가 자동으로 한가해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지쳤어. 내 동생 파티를 준비하는데 내 달을 보냈어. 나 자신을 위한 하루가 필요했어. 나는 커피를 따랐다. 그녀에게 마실 건지 묻지도 않았다. 또 다른 작은 반항이었다. 아이고 엄마, 파티는 이미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혜사는 내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고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다. 그리고 그냥 파티를 준비한 것뿐이잖아요. 집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파티. 1344만 원이 그냥 파티로 축소되었다. 혜산. 나는 그 파티에 내 모든 저축을 다 썼어. 1344만 원. 내 동생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어. 혜사는 리모컨에서 시선을 들었다.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요. 엄마, 제발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분명 계산이 틀렸을 거예요. 과장하는 거 아니야. 영수증 다 있어. 보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그 서류철을 가져왔다. 모든 영수증, 모든 이체 기록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녀 앞에 놓았다. 네가 직접 봐. 혜사는 망설이며 서류철을 열어 몇 장을 넘겼다. 그녀의 표정은 의심에서 서서히 놀라움으로 변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112만 원짜리 수입산 꽃, 거의 80만 원짜리 케이크, 60만 원짜리 초대장. 이건 너무 미친 짓이잖아요. 아영이가 원했고 내 동생이 동의했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이제 차가웠다. 아이들에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냉담함이었다. 그럼 엄마가 거절했어야죠. 선을 그었어야죠. 아무도 엄마에게 모든 돈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혜사는 서류철을 닫아 나에게 돌려주었다.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문제가 내가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맞아.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 내 동생이 꿈꾸는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저금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동생은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 그건 엄마랑 지강 오빠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혜사는 일어서서 치마를 다듬었다. 저는 어제 일 때문에 이야기하러 온 거지. 엄마들 재정 문제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어제 문제는
내가 내 시간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항상 한가하다고 가정하면 안 돼. 이 말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나왔다. 혜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다. 엄마, 왜 그래요? 엄마답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졌네. 나는 그저 66세가 되었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떨고 있었지만 단단히 서 있었다. 와,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엄마에게 짐이라는 거네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지지해왔는데. 혜사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 화내는 거 다 끝나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혜산이 방금 앉았던 소파에 앉았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방금 딸과 첫 번째 진정한 대립을 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내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이 느낌은 무섭기도 하고 해방감이 들기도 했다. 1시간 후 지강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받지 않으면 혜산처럼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 혜산이가 엄마랑 싸웠다고 하던데 왜 그래요? 싸운 거 아니야, 지강. 나는 그저 항상 한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을 뿐이야. 너희가 내 공간을 존중해줘야 해. 하지만 엄마, 그건 엄마 손주들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주들 돌보는 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의 어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지강, 너랑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파티 비용 말이야.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나는 1344만 원을 썼어. 내 모든 저축을 네가 갚겠다고 약속했잖아. 이틀 동안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 전화 저편에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강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알아요.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 좀 빠듯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몇 달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조급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나는 저금이 없어. 지강.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나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엄마. 파티는 정말 성공적이었고 모두가 얼마나 멋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예요.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정말 친구들의 몇 마디 칭찬이 내 1천만 원이 넘는 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나에겐 가치가 있어, 지강. 1344만 원. 나는 네가 나에게 돌려주기를 원해.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이고 엄마,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즐겼고 나는 내 재정적인 미래를 잃었다. 지강, 나는 정확한 날짜가 필요해. 언제부터 갚을 거야? 나는 고집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돈 생기면 갚을게요. 정확한 날짜는 못 드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엄마도 아시죠? 또다시 침묵. 저 이제 끊어야 해요. 출근 중이라.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강, 잠깐만.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바라봤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항상 나중에. 나중에 봐요. 나중에 처리할게요. 이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었다. 이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미림이 몇 년 전 나에게 유언장을 만들라고 추천해줬던 변호사였다. 그의 이름은 건우였다. 내 고인이 된 남편의 동생이었다. 우리는 사이가 좋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3번의 벨이 울린 후 그가 받았다. 형수님, 놀랍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건우 씨. 변호사로서 자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의 어조는 즉시 전문적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파티, 지강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내 텅 빈 통장. 건우는 조용히 들으며 방해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친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아 형수님, 혹시 서면 기록이 있으신가요? 영수증, 이체 내역, 아니면 지강 씨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라도요? 영수증은 있지만 메시지는 없어요. 지강이는 항상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카톡으로는 그저 뭘 주문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 돈을 내겠다고 쓴 적은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차용증이나 상환 약속에 대한 서면 증거가 없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우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수아 형수님, 정말 법정까지 가고 싶으신가요? 그는 형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건우 씨. 그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만 알아. 나는 나 자신을 이용당하게 내버려뒀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미림 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온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내 시동생 앞에서 울었다. 일상생활에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인 듯 했다. 수아 형수님, 제 말 들으세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요. 건우의 부드러운 어조는 내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형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착해. 자식들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그때는 제가 좋은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감정적인 ATM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적인 ATM. 이 단어들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가슴 아프도록 진실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건우 씨? 나는 이미 그들에게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혜산이랑 지강이랑도 대립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들은 여전히 내가 한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잃은 돈에는 신경 쓰지 않아. 그럼 형수님은 좀 더 급진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형수님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일을요. 건우는 잠시 멈췄다.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형수님이 항상 하고 싶었지만 그들 때문에 미뤄뒀던 일이요. 나는 그에게 바르셀로나 계획에 대해 말했다.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내가 파티 준비 때문에 2월에 놓쳤던 기회에 대해, 9월에 다음 기회가 있지만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 그들을 반년 동안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 왜 못 가요? 형수님의 자식들은 다 성인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아 형수님. 그들은 형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어요. 건우의 말은 명확하면서도 무서웠다. 만약 형수님이 정말 이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형수님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 철저하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를 생각했다. 6개월간의 자유를 생각했다.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가 아니고 공짜 파티 플래너가 아닌 수아로서의 삶을 생각했다. 66세에 아직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자. 이 생각은 나를 두렵게도 했고 흥분시키기도 했다. 화요일 아침 나는 결심을 했다. 수키 씨의 이메일을 찾아 그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수키 씨께 2월에
답장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때는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9월 모집은 아직 유효한가요? 신청하고 싶습니다. 관련 정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아드림. 후회하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죄책감이 나를 덮치기 전에 머릿속에서 해산의 목소리가 이기적이다라고 꾸짖기 전에 2시간 후 수키 씨에게서 답장이 왔다. 수아 씨, 소식 들으니 정말 좋네요. 맞아요. 9월 1일에 접수 시작합니다.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절차는 간단해요. 신청서 작성, 이력서, 동기서, 그리고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돼요. 9월 15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었을까? 몰랐다. 하지만 준비하고 싶었다. 그 다음 한 주 동안 나는 침묵 속에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퇴직 후 처음 하는 일이었다. 동기서를 썼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들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파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나 자신에 대해 썼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나의 열정.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나의 열망.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유용하다고 느끼고 싶다는 나의 열망. 그 주의 지강은 3번 전화해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했다. 3번 모두 나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그저 안 되라고만 말했다. 3번째에는 그가 화를 냈다. 엄마, 요즘 대체 왜 그래요? 예전에는 항상 돌봐줬잖아요. 왜 이제 와서 콧대 세우는 거예요? 콧대 세우는 거 아니야, 지강. 나는 그저 다른 할 일이 있을 뿐이야.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무슨 일인데요? 뭐가 손주들보다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내 일이야, 지강. 내 인생에 관한 일. 그가 더 묻기도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해산도 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비꼬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가족들을 신경 쓸 시간도 없으신가 보네요. 엄마가 바쁘신 그 일이 정말 중요하기를 바랄게요. 아이들이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엄마 일이 더 중요하겠죠. 나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내가 무시한 모든 메시지는 자기 보호의 행위였다. 금요일 미림이 나를 보러 왔다. 나는 그녀에게 바르셀로나 이야기, 내 계획, 수키 씨의 메일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수아, 네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깨어나서 네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는지 몰라. 그녀는 나를 꽉 안았다. 그들에게 말할 거야. 지강이랑 혜산한테? 아직은 아니야. 내가 합격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 만약 합격하지 않았는데 온 동네방네 떠들면 의미 없잖아. 이것은 변명이었다. 사실 나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다. 비록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를 실망시켰을지라도 만약 합격하면 말도 없이 떠날 거야? 미림은 나를 너무 잘 알았다. 모르겠어. 어쩌면 그게 더 쉬울지도 몰라. 나는 내 속마음을 말했다. 그들에게 편지를 남겨 설명하는 것, 그들의 배신감에 찬 얼굴을 보지 않고서 나 6개월 동안 떠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서 수아, 어떻게든 그들은 화낼 거야. 직접 말하든 편지를 쓰든 차이점은 직접 말하면 그들의 감정적 협박을 견뎌야 한다는 거야. 그들이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거고 가짜 눈물도 흘릴 거야. 미림은 내 손을 잡았다. 내게 가장 쉬운 대로 해. 이번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가장 쉬운 대로 해. 9월 1일 수키 씨가 약속한 대로 접수가 시작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력서, 동기서,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발급받은 여권 사본을 첨부했다. 3번 확인하고 깊게 숨을 쉬고 제출을 눌렀다.
확인 메일이 도착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결과는 9월 15일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바르셀로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5일까지 2주가 남았다. 2주의 기다림, 2주의 불확실성, 이 비밀을 지켜야 하는 2주. 동시에 내 아이들은 계속 나에게 전화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내가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그 2주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지강이 마침내 돈 이야기를 꺼냈다. 수요일 오후 그가 나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갚아야 할 파티 비용 말인데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갚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매달 엄마를 대형마트에 한번 모시고 가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외식이라도 대접해드릴게요.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좀 더, 뭐랄까, 따뜻한 방식으로요. 나는 잠시 멍했다. 1344만 원이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것으로 바뀌다니. 내 재정적 안전망이 가끔의 점심 식사로 축소되다니. 지강, 나는 돈이 필요해. 현금, 나는 내가 내 장 보는 돈을 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저축을 다시 채워야 해. 아이고 엄마, 그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엄마 돈을 아껴주는 거잖아요. 그는 내가 그의 너그러운 제안에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듯 했다. 그게 그거가 아니야, 지강. 나는 한 달에 장 보는데 24만 원밖에 안 써. 그 속도로는 네가 5년이 걸릴 거야. 그리고 그건 네가 매달 정말로 나를 데려간다는 가정하에 말이지. 나는 차갑게 계산했다. 그럼 더 좋은 제안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침대 밑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숨겨둔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어조는 매우 방어적으로 변했다. 제안은 네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는 거야. 할부라도 괜찮아. 하지만 진짜 돈. 도움이 아니라, 식사가 아니라 은행 이체. 나는 단호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그렇게 닥달하지 마세요. 제가 불효자처럼 느껴지잖아요. 왔다. 전형적인 감정적 협박. 내 것을 돌려받으려 하는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려는 것. 지강.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협상 불가야.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9월 15일. 나는 아침 6시에 깼다. 통지 메일은 10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잠도 오지 않고 아침 식사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파트 안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답이 더 빨리 올 것처럼 미리미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심호흡해. 결과가 어떻든 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난 내가 합격할 거라고 알아. 예감이 좋아. 오전 10시 17분 메일이 왔다. 제목은 바르셀로나 프로그램 신청 결과. 내 손이 너무 떨려서 메일을 거의 열지 못했다. 첫 줄을 읽었다. 사랑하는 수아 씨. 저희는 수아 씨께서 바르셀로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합격했다. 120명의 지원자 중 30명만 뽑는데 내가 그 중 한 명이었다.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시작이었다. 정확히 16일 남았다. 16일 동안 내 인생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즉시 미림에게 전화했다. 내가 말하자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합격할 줄 알았어, 수아. 정말 멋지다. 이게 바로 네가 필요한 거야. 언제 지강이랑 혜산한테 말할 거야. 모르겠어. 곧 빨리 말해야 해. 일을 정리해야 하니까. 내가 없는 동안 집을 봐줄 사람이 필요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쩌면 건우 씨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수아, 직접 말할 거야. 아니면 편지를 쓸 거야. 미림은 내가 계속 회피하던 질문을 던졌다. 모르겠어. 직접 말하는 게 두려워.
그들이 나를 설득해서 가지 못하게 할까봐, 나를 너무 죄책감 느끼게 해서 결국 모든 것을 취소할까봐 두려워. 나는 내 가장 큰 두려움을 인정했다. 그럼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보내. 네가 편안한 방식으로 해. 그들이 파티를 해달라고 할 때 너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았잖아. 이제 너도 그들에게 배려할 필요 없어. 미림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 다음 사흘 동안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다. 건우 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즉시 내 집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아 형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형수님은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요.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그에게 지강이 마침내 돈을 갚기로 결정하면 이체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 건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우리 둘 다 그게 허황된 이야기라는 걸 알지만요.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썼던 것은 20년 전 가족이 부산에 놀러 갔을 때였다. 그때도 나는 내내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만들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옷, 읽고 싶은 책, 글을 쓸 빈 노트만 채워 넣을 것이었다. 23kg의 인생, 9월 20일, 출발 11일 전, 마침내 결심했다. 직접 말하지 않겠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아올 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처럼 어쩌면 비겁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지강, 혜산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 위에 있을 것이다. 나는 퇴직 교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6개월 동안 3월 말까지 떠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화내고 배신감을 느낄 거라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너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너희의 필요, 너희의 아이들, 너희의 문제. 나는 내 모든 것을 미뤄왔다.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고, 항상 내 주의를 필요로 하는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지강의 파티는 낙타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나는 1344만 원의 저축을 썼다. 내 모든 돈을,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내가 너무 따지는 사람처럼 대했다. 마치 내 재정적 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화난 것이 아니다. 그래, 화는 나지만 그 외에도 나는 너무 지쳤다. 투명인간으로 사는 것이 지겹고, 너희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지겹고, 나에게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지겹다. 이 6개월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엄마 외에 수아가 누구인지 다시 찾기 위한 시간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다. 마침내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이다. 건우 삼촌이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을 봐줄 것이다. 만약 지강이 마침내 돈을 갚기로 결정하면 건우 삼촌이 너희에게 줄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하는 법을 잊어버린 일이다. 3월에 보자. 엄마 드림. 나는 5번 읽었다. 매번 울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정직했고, 이것은 필요했으며, 이것은 내 진실이었다. 나는 두 부를 인쇄했다. 한 부는 지강에게, 한 부는 혜산에게. 거실 테이블 위 봉투에 넣어두었다. 그 옆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분 열쇠를 놓았다. 더 이상 그들이 내 공간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한 내 열쇠를 건우 씨에게 주었다. 출발 전 마지막 며칠은 비현실적이었다. 지강은 2번 전화해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쁘다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회사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화가 풀렸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미림은 내가 마지막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함께 갔다. 바르셀로나 여행 가이드북, 일기를 쓸 새 노트. 9월 30일 밤. 비행기 이륙 전날 밤. 미림이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내 용기를 위해, 내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약속해, 수아. 나에게 사진을 보내줘. 모든 박물관, 모든 거리, 모든 새로운 요리. 약속할게. 그리고 약속할게. 돌아오면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수아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오지 마. 수아. 만약 그곳에서 행복하다면 그곳에 남아. 아니면 돌아와서 해변에 살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작업실을 열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저 네가 스스로 만든 이 감옥으로는 돌아오지 마. 미림은 나를 꽉 안았다. 넌 나의 영웅이야. 알지? 10월 1일 새벽 5시. 내가 부른 택시가 아래층에 도착했다. 나는 짐을 싣고 내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편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 내 아이들은 아마 오늘 오후에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이미 대서양 상공을 날고 있을 것이다.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책을 읽고 잠을 자고 창밖에 끝없는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남겨둔 것과 나를 기다리는 미래를 생각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햇살이 쏟아지고 공기 냄새부터 달랐다. 모든 것이 새롭고 미지의 것이며 흥분되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공항에서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나를 다른 2명의 퇴직 교사와 함께 살 아파트로 데려갔다. 한 명은 아르헨티나 사람, 다른 한 명은 칠레 사람이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발코니는 활기 넘치는 거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짐을 풀며 모든 순간을 즐겼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장에 꽂고 미림의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이 방은 내 것이고 이 시간은 내 것이고 이 인생은 내 것이다. 바르셀로나 오후 2시 내 휴대폰이 터져나갔다. 부재중 전화 47통, 지강에게서 32통, 해산에게서 15통, 수십 통의 메시지. 엄마 어디에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울어요. 당장 돌아와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메시지를 보며 내 자신의 평온함에 놀랐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평화를 느낄 뿐이었다. 나는 그들 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바빠. 3월에 봐. 잘 지내. 그리고 알림을 껐다. 그날 오후 나는 람블라스 거리를 산책했다. 도시의 소음이 나를 애워쌌다. 관광객들, 거리 예술가들, 음식 냄새, 온갖 언어의 웃음소리. 나는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다. 아무도 내가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공짜 파티 플래너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저 수아였다. 66세의 여자가 어느 화요일 오후 바르셀로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는 새 노트를 꺼내 새로운 삶의 첫날을 썼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 나는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6개월 후 3월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감옥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무 크고 슬픈 추억으로 가득한 낡은 아파트를 팔아 미림과 가까운 작고 현대적인 집을 살 것이다.
작은 그림 작업실을 열어 일주일에 2번 다른 퇴직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것이다. 손주들을 보고 싶을 때만 내 방식대로 볼 것이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갚지 않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속하지 않는 파티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지강은 나를 달래려 할 것이다. 아영이 이제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할 테니까 혜사는 화해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제 비싼 부모를 고용해야 할 테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언제나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때로는 당신이 만든, 당신을 존중하는 가족이 당신이 물려받은 혈연 가족보다 더 굳건하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다시 나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만약 그들이 다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한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지금 바빠. 왜냐하면 마침내 66세에 내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까.